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민법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딱 12월 말경에 민법의 시험 범위가 개정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과 채권이 비율이 늘어나 가지고 4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칙은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칙은 전 문제가 다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 언급됐던, 문제에서도 언급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은 법령 그대로입니다. 총칙이 전체 60%를 출제하겠다 했는데 딱 60% 2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칙 내에서의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법률행위 출제 비율은 비교적 또 골고루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율이 늘어나 버린 물권, 채권은 여러분 물권 8문제, 채권 8문제 공히 20%씩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범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물권과 채권의 범위가 총칙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6문제를 뽑아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착실하게 전 과정을 공부하신 분은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크게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총칙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60%, 과목 낙제가 면제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물권 채권에서도 기본적 문제가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합격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출제 내용에서 볼 때 특별히 판례에서 35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록의 가장 강점이 사실 판례 부분입니다. 교재 편집에 있어서나 강의에 있어서 관련 판례를 내용별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사례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실패를 안 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경록 수강하신 분들, 이분들은 덕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번 문제 특징은 또 조문을 그대로 내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례 안 들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용어를 섞어서 이렇게 낸 문제, 그런 문제가 전체에서 4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 됐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제 유형에 있어서는 5개를 넣어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하는 소위 말하는 5선지 5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였습니다. 36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특징적으로 박스 문제, 소위 말하면 복수답을 이렇게 골라내는 박스 문제가 지난번 회보다는 조금 더 출제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단원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칙 문제 24문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 문제 8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 문제 8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원래 이거는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험생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물권 나왔다, 총칙 나왔다, 계약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번에도 아주 정직하게 단원별로 배열되어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1번 문제입니다. 관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1. 관수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대로 관수법을 정의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관수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도 인정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185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수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면 그러한 관수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례하고 태도가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인 관수법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점에서 관수법과 구별된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수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직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직권사항입니다. 변론사항이 아니라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서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계권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 틀렸습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청구권 틀렸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형성권 틀렸습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형성권 아니고 항변권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 5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 문제입니다.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례 오의가 반대되고 있습니다. 상계의 경우입니다. 신의 측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제 안 됩니다. 직권적용 사항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 측에 기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판례하고 반대입니다. 신의 측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감남과 을려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판례 문제입니다.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3번 갑이 정의음주 차량에 추워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 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유증 잘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1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선고는 필연적입니다.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No. 선고 시점 아닙니다. 만료 시점입니다. 기간 만료 틀렸죠.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활한 갑이 실종 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 선고 범위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 소유의 X부동산을 상독받아 이를 선의인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한 의무를 진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민법 규정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과도했을 때 취소할 수 없다. 과도하고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시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습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 그대로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민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거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률은 적용이 가능하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한다. 틀렸고요.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을 선택적 청구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756조는 법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용자 책임 아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습니다.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런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판례하고 일점이다. 답은 4번이 틀린 거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판례 문제입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 틀렸습니다. 필수기관입니다. 이사가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아니라 단독대표,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 수여할 수 있다. 포괄적 대리권 수여 안 됩니다.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특별대리인 틀렸습니다. 임시사 선임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대표권 제한 등이 등기가 되겠습니까? 틀렸죠?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합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실체를 가집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 맞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 틀렸습니다. 강행 규정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물건 후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다. 물건 후 용법 천연과실 맞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No. 관리 가능한 무채물 가능합니다. 유채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너 지금 옳은 거 찾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채 유고는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입니다. 제사주자 제주에게 승계된다. 3번 맞습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습니다. 귀속하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대체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일반적 구별입니다. 특정물, 불특정물이 의사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답 3번 하나입니다. 자, 박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자. 사단법인은 설립행위, 부당이득은 사건입니다. 부합도 사건입니다. 권리포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 맞습니다. 교환은 요식행위 틀렸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저소비 대차고 주된 계약이다. 반대로 써놨습니다. 종된 계약입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 학상의 신탁행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답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틀렸죠. 성립요건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옳은 것 찾아라. 2번이 옳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만은 2번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박이라 하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틀렸고요. 포함합니다. 무경험이라 하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에 속한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또 틀렸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본인 기준.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no,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되니까 틀렸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니까 틀렸습니다.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도 잘못된 겁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법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 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번이 딱 들어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포유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5가지만 발신주의 5가지
예외 있었죠. 무인이 경무로 사망했다. 그런데 3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입니다. 착오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고요. 109조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판례고 맞습니다.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발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판례하고 정면에 배치됩니다. 이 판례가 여러 번 출제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 전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입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판례하고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 못합니다. 3년, 10년 둘 중 하나만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가 틀렸습니다. 이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법정 추인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틀렸죠. 복대리는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권 선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틀렸습니다. 부득이하더라도 이미 대리인과 같은 책임, 과실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은 무조건 하고 복대리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판례입니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요구가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이니까 틀렸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가능합니다. 149조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맞습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만이로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행사로 볼 수 있다. 틀렸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실제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출소기간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연장이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제척기간은 안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도 잘못됐고요. 공유관계가 존속 가능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잘 돼 있고요.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엉터리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시효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승인 행위로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된다. 4번은 맞습니다. 정리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받습니다. 결국 옳지 않는 것은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엉터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필요 없습니다. 귀책사유 불요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1, 2번은 틀리고 3번 맞습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틀렸고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고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추정력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대단히 셉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 이거 판례하고 일치합니다. 멸실회복 등기에 있어 전등기, 그러니까 멸실된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등이 각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문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4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그전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 그랬습니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과실 취득하고 통상 필요비가 상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 패소한 때가 아닙니다. 제소한 때니까 틀렸죠.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틀렸습니다. 선의는 추정되지만 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로 과실을 취득한다. 안 됩니다. 폭력의 은비는 제외됩니다.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 청구,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 잘 되어 있습니다. 공유음으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65조 단서입니다.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노입니다. 전원이어야 됩니다. 전원이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린 걸로 답이죠. 그러니까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공유물을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거를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267조의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 토지도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은 지급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 전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것도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결국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 존속기간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이미 제거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했습니다.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례 인정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도 맞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획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물상보증인도 질권 설정 계획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답은 디귿 리얼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판례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칩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해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인은 인정된다. 인정 안 됩니다.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인 인정 안 됩니다. 결국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정리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갑이 채권자, 을의 채권자, 을이 병의 채권자 했을 때 이 갑이 을을 대위해 가지고 이 채권자 취소를 했을 때 말이죠. 이 권리를 피보전 채권이라 그러고 이거를 피대위 채권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의 전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틀렸고요.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도 틀렸고요. 채권 양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에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사용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 통지만 별도로 이렇게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라 이 채권자 갑이 을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에, 34번이 되겠습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할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 대위에 안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번 맞습니다.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정 충당을 위한 변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니까 틀렸죠.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고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했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제하기 전에는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나 제거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 행사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두 맞고,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548조 1항 단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 제3자는 선악 관계가 없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상환의 문제는 강행규정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이거를 배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기구조죠. 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 고른 것. 매매 목적물로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 하자에 해당한다. 물건을 하자로 보는 겁니다. 판례는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맞습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모든 손해 틀렸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 니은 리을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수급인 이행 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완성된 목적으로 인도와 보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 맞고요. 수급인이 재료, 정보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도급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 있다. 맞고요. 완성된 건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 해제. 건물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 다 지었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합니다.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불법 원인 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급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가 기본 강좌할 때부터 여러 번 소개를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40번이 되겠습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수임인은 이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기타 그 수취한 가시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위임계약의 특성상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임인은 자기의 가름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 맞습니다.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땀 반드시 점수로 합격으로 고득점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애쓴 만큼 뿌린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게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